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론 뉴스 출발 새 아침. YTN 라디오 출발 새 아침 3부 문을 엽니다. 먼저 경제 박뉴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참좋은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정부의 7.10 부동산 대책 이후에서 이 서울 집값과 전셋값이 계속 오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22번에 걸친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백약이 무효입니다. 네. 70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서울 집값뿐 아니라 전셋값까지 들썩이고 있는데요. 네. 국토부 산하에는 한국감정원의 통계입니다. 7월 둘째 주 서울의 주간 아파트 가격은 0.09% 상승했습니다. 6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네. 아이러니하게도 70 대책에서 정부가 이 잠실동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는데 서울 집값 상승이 바로 이 잠실동이 있는 이 송파구 그리고 강남구, 서초구, 이 강남 4구에 몰려 있습니다. 예. 문제는 전셋값도 상승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의 전셋 가격은 이번 주도 0.13% 올라서 지난주 0.1%보다도 상승폭이 더 커지고 있는데요. 네. 주간 기준 55주 연속 1년 가까이 신압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강남권 전셋값 아파트 상승률 역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눈에 띄게 높아졌는데요. 네. 강동 건물이 0.4%, 서울에서 가장 많이 올랐고요. 강남, 서초, 송파구가 0.2% 내외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에는 이제 신축의 경우 저금리의 풍부한 유동성 그리고 2년 실거주 요건이 또 강화됐습니다. 여기다 3기 신도시 청약 대기 수요까지 겹치다 보니까 전세 매물 지금 2학기 시작이 되지 않았는데 벌써 매물 잠김 현상,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행은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올해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고요? 그렇습니다. 한국은행이 집값 상승 부담 때문에 기준금리를 0.5%로 동결했습니다. 네. 그러나 올해 성장률은 당초 제시했던 마이너스 0.2%보다 더 낮아질 수 있다라면서 추가 하향 조정할 것임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네. 이주열 총재는 코로나 확산이 진정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하반기에 경기 하강 위험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코로나19의 세계적 확산세도 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는 건데요. 코로나19가 2분기에 정점을 찍고 3분기부터는 진정될 것이다라는 게 한해의 당초 예상이었지만 7월 중순인데도 확산세가 더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성장률 마이너스 0.2%로 잡은 기본 전제가 흔들리고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한국은행은 이 워스트, 최악의 시나리오 경우 3분기까지 코로나가 확산이 되고 각국 경제 봉쇄 해제가 늦어지는 상황을 감안하면 이 경우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은 마이너스 1.8%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이 현재로서는 워스트 시나리오까지 갈 것으로 보진 않는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특히 이 35조 원 규모의 3차 추경 예산안은 올해 성장률을 0.1에서 0.2%포인트 제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한해는 오늘 23일 2분기 GDP 성장률 발표를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자, 지난해 말부터 이스타항공과의 인수합병을 추진했던 제주항공이 사실상 계약 파기 수순을 밟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반년 넘게 끌어온 제주항공과 이스타항공의 인수합병이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네. 어제 제주항공이 입장문을 발표했는데요. 이스타항공 인수 무산의 책임이 이스타항공 측에 있다라고 공식화했습니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이 주식 매매 계약 선행 조건을 완결하지 못해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됐다라고 언급을 했는데요. 이는 제주항공이 이달 초 이스타항공의 선결 조건으로 1,000억 원 규모의 미지급금 해소 기한을 15일까지 줬지만 진전된 상황이 없다라면서 책임을 이스타항공에 돌린 겁니다. 이런 이런 제주항공의 발표에 대해서 이스타항공은 M&A 계약 주체가 이스타홀딩스인데 제주항공과 이 주식매약 계약서 선행 조건을 완료했다. 그런 만큼 이 계약에 인수합병에 나서달라라는 얘기인데요. 다만 이제 미지급금 해소의 경우에는 이게 계약의 선언 무조건이 아니다라고 이스타 측은 선을 긋고 있습니다.
어쨌든 변수는 정부의 중재입니다. 제주항공은 이 정부 중재 노력이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서 예. 계약 해제를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여지를 남겼기 때문에 네. 정부의 중재 노력이 빛을 발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앞으로 소액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 이것도 보상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요? 그렇습니다. 10,000원 이하의 소액도 이제 피해받을 수 있는 구제 길이 열리는데요. 네. 금융위원회가 이제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이 개정안을 보면 우선 이 보이스피싱 사기 명의 계좌의 은행에 대한 채권 소멸 절차 개시 기준 금액을 예. 10,000원으로 설정한 겁니다. 보이스피싱으로 사기범의 계좌에 돈을 입금한 경우 피해자는 우선 사기범의 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를 신청해야 하고요. 또 은행의 피해구제 신청서를 접수한 뒤에 사기범의 은행에 대한 예금 채권 소멸이 돼야 해당 계좌에서 피해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이른바 채권 소멸 절차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10,000원 이하여도 피해자가 30일 안에 한 달 안에 별도로 신청하면 채권 소멸 절차는 진행될 수가 있지만 네. 이 기한을 넘어서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통신... 또 하나가 이제 피해자가 네. 금융사기 구제를 신청할 때는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함께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도 간편화하도록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네, 어제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던 이재명 지사의 상고심에서 무죄 의견이 다수 의견으로 나오면서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 지사직을 계속 유지하게 됐습니다. 이후 이재명 지사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는 심경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지사의 상고심에서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최진영 변호사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진영입니다. 네, 어제는 다들 알려진 것처럼 역사상 두 번째로 대법원 전원 합의체 선고가 생중계가 됐습니다. 바로 이재명 지사에 대한 재판이었는데요. 이례적으로 이 재판에 대해서 이렇게 생중계 결정 난 이유 무엇으로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저도 어제 YTN을 로 생중계를 봤는데요. 네. 크게 봤을 때 정치적 의미와 법적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적 의미와 법적 의미요? 네. 대법원 판결은 그냥 선고하는 것이지 예. 생중계하는 케이스는 굉장히 이례적인데요. 예. 그만큼 그 관련 규정을 할 때 공익적 필요가 강한 케이스였다라고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에 의해서 특히 선거에서 TV 토론회가 매우 중요하다 보니까 그 네. TV 토론회에서의 어떤 허위사실 공표의 기준을 전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라는 나름대로의 법적 의미가 가장 컸던 것 같고요. 네. 정치적 의미로 한다고 하면은 그만큼 현 이재명 지사의 어떤 그 국민에 대한 관심 그리고 차기 대통령 후보에 대한 그런 나름대로의 그 정치적 비중 이런 네. 점들을 대법원이 종합적으로 고려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자, 이번에 파기 환송 결정이 나왔습니다. 네네. 자, 이 재판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 그 소부에서 전원 합의체로 가서 판결을 한다라고 했을 때 네. 많은 법조인들이 사실 이와 같은 파기환송 한마디로 무죄 예. 취지의 파기환송을 상당 부분 예측했고 네, 저 네. 또한 그 여러분들의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 저도 네. 파기환송 가능성을 예측했었는데요. 네. 아시다시피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는 전부 무죄 예, 그리고 전부 무죄였죠. 네, 그리고 또 수원 고등법원에서는 네. 이 친형 강제 입원과 관련된 허위사실 공표에 대해서는 유죄다라고 하면서 300만 원 해서 네. 당선 무효형이 됐던 건데요. 대법원에서도 아주 치열한 내부적인 그 토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결국 네.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결국 이게 허위사실 유포인가 그러니까 네, 네. 사실 자체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습니다. 네. 그것에 대해서 어떤 친형 그 강제 입원 할애에 대해서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했는 사실 자체인 다툼이 없는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정치적 표현의 자유라고 볼 것인지 아니면 국민에게 오인된 정보를 준 것인지 이런 평가에 있어가지고 네. 이번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 같은 경우에는 그 TV 토론이란 것이 주고받고 이렇게 네. 하는 그리고 즉흥적이며 그와 같은 포맷의 특수성 그리고 또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 이런 것들을 비교적 넓게 했던 그런 판결인 것 같은데요. 네. 어쨌든 이번 판결을 계기로 해서 향후에도 어떻게 보면은 그 선거 때마다 이 그
방송에서의 허위사실 공표에 나름대로의 이름의 기준이 생겼다는 점에서는 네.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로써 이재명 지사는 이제 경기도 지사직을 유지하게 됐습니다. 그 원심 판결이 뒤집힌 결정적인 이유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예. 허위사실 공표인지 여부가 문제가 된 것 같은데요. 네. 이번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경우에는 종래 판결보다 이 공표의 의미를 굉장히 축소해서 해석했다는 것이 결정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네. 실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공표를 저도 봤습니다만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공적인 견해의 표명이다. 그런데 이것은 질문과 의혹에 대한 답변과 해명이 적극적인 어떤 반대 사실에 공표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 반면에 소수 의견 같은 경우에는 공표를 이런 식으로 제한을 한다고 하면은 선거의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이 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맞섰습니다만 어쨌든 대법원에서 7분의 다수 의견 같은 경우에는 공표를 비교적 축소해서 해석함으로써 이와 같은 이재명 지사의 언급을 허위사실 공표로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대법원 전원 합의체에서 이 파기환송 7명이 동의했고요. 근데 이제 유죄 취지 반대 의견 5명이 동의했습니다. 이렇게 7대5로 첨예하게 갈린 이유 있을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전원 합의체 판결에 갔을 만큼 내부적으로 이제 의견이 서로 엇갈렸다라는 것을 미뤄 짐작했는데요. 네네. 실제로 지금 어떻게 됐냐 하면은 김선수 대법관님 같은 경우에는 하급심 때 이 이재명 지사의 변호사였다 보니까 본인은 이 재판에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결국 12분의 재판장님이 이렇게 판결을 하게 된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게 6대6이 되면 파기환송이 안 됩니다. 그런데 최종적으로 대법원장님이 이 파기환송에 손을 들어줌으로써 7대5로 갈린 것 같은데요. 이른바 캐스팅 보트를 그렇습니다. 실질적인 캐스팅 보트를 행사하신 셈인 것 같은데 이것을 보면서 똑같은 사안을 두고도 이 재판장님들이 이렇게 사안이 다를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아마 법조인 저 또한 상당히 놀랐던 것이고 한마디로 소수 의견은 전통적인 어떤 의미에서의 마치 이제 우리가 재판할 때 선서하고 위증을 하면은 처벌받듯이 TV에서 어떤 거짓말을 하면은 당연히 처벌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상식적인 어떤 그런 선에서의 판단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다수 의견 같은 경우에는 설령 일부 어떤 허위 사실이 있었다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만약에 이런 것을 처벌까지 한 경우에는 누가 공직 후보에서 활발한 토론을 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사법 정책적 측면에서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 또 민주적 표현의 자유 이 부분을 최대한 넓혀야 된다는 나름대로의 어떤 정책적 결정이었다 이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지만 허위사실 공표인가 아닌가를 가리는 중요한 가장 큰 전제는 무엇으로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TV 토론회 같은 경우에 질의, 답변, 주장, 반박 이렇게 있는데 이번 대법원 다수 의견 같은 경우에는 허위사실 표명의 의도 명백하지 않는 이상은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요.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에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은 안 그래도 지금 TV 토론에서 허위의 어떤 주장이 난무하는데 사실 정치인의 어떤 표현의 자유를 너무 지나치게 확대한 나머지 오히려 정치인의 표현의 자유는 왜 주죠? 국민들이 올바른 정보를 두고 선택하려고 하는 것인데 그럼 결국 힘 있는 정치인들의 표현의 자유는 강조되는 반면에 그로 인한 국민의 올바른 알 권리와 바른 선택의 권리는 오히려 침해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논란이 있고 더불어서 여당의 유력 정치인에 대해서만 유독 대법원에서 이렇게 관대한 판결을 하느냐 하는 그런 논란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법조계 내에서도 앞으로 두고 말은 전원 합의체지만 여전히 7대5다 보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 앞으로 논란이 될 여지도 남긴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재판이 우리 사회에 남긴 의미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네. 현대 어떤 선거에 있어서는 TV 토론회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사실 생업에 있는 사람들로서는 선거운동할 때 그 후보자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죠. 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TV 네. 토론이 어떤 선거보다, 운동보다 그 수단이 중요한데요. 거기에서의 어떤 정치인들이 공방할 수 있는,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기폭제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네. 말씀드렸듯이, 어떻게 보면은 TV 토론을 하는 것은 어떤 정당한 진실된 정보를 주면서 그분의 정책과 정강을과 인격을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지나치게 어떻게 보면은 면죄부를 줘서 네. 어떻게 보면은 일부 언론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이 거짓말할 자유를 준 것이 아니냐는 네. 그런 비판도 있어서 향후에도 이번 전원 합의체 판결이 있었습니다만 다수 의견과 소수 의견이 굉장히 팽팽하게 맞섰기 때문에 네. 향후에도 비록 대법원 전원 합의체 판결이 있었지만 여전히 이런 선거법상의 허위사실 공표죄가 남용되거나 아니면은 이 부분의 어떤 결과를 두고 설왕설래가 될 수 있는데요. 제가 봐서는 결국은 이 허위사실 유포라는 선거법 규정 자체를 본질적으로 조금 더 개정을 해서 네. 그 기준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 네. 그런 숙제도 남겼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진영 변호사였습니다.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총 정리해보는 시간 국민 여러분께 생생하게 전달해드립니다. 하리쇼 쭈쭈. 총회. 네, 송소미 아나운서 나오셨고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그리고 이상민 방금 대통령 성대모사 하셨던 크리에이터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출발 새 아침의 비대위원 이상민입니다. 예. 자, 두 분과 처음 뵙게 됐는데 저희가 이 두 분 목소리는 코너를 통해서 사실 많이 들었습니다. 아, 정말요? 저는 사실은 근데 비디오로는 안 봤기 때문에 네. 정말 혹시 닮지 않으셨을까라는 네. 어떤 분과 닮았나요? 지금 보시니까, 예. 전혀 안 닮았는데. 네. 자, 이번 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군 한 이슈를 재미있게 전달해 주시러 나오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네, 자, 어떤 이야기인지 들어보겠습니다. 네, 비서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혹시 송서미 씨 되십니까? 네, 맞는데요? 예, 송서미 씨 SNS가 해킹 당했습니다. 즉시 돈을 보내면 계정은 순순히 돌려드리겠습니다. 네? 저 그런데 SNS 안 하는데요? 안 해요. 당황하셨어요. 당황이요? 무슨 소리예요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황. 아이, 전화 좀 와요. 고객님. 이 친구가 얼마 들어온지 안 돼가지고. 여튼, 해킹 당하신 SN 돌려받으시려면은 돈을 보내셔야 됩니다. 머니 알죠, 머니? 참, 돈이 영어로 머니인 건 알죠. 근데 지금 여기가 어딘진 알고 전화하신 거예요? 어딥니까? 어디예요, 어디? 잠시만 기다리세요. 대통령님, 전화가 한 통 들어왔네요. 예, 그래요. 여보세요. 뭔가 해킹이 됐다고 하네요. 여보세요. 말씀을 하세요. 여보세요. 이분 다 어디 가셨나? 여보세요. 자, 꽁트는 꽁트일 뿐 성대모사한 분들이 해킹을 하거나 당한 건 아니라는 점 알려드립니다. 자, 꽁트 이번에도 재밌네요. 직접 보니까 더 재밌네요. 네. 자, 혹시 두 분은 실제로 SNS 계정 해킹 당했던 경험 있으셨습니까? 저는 아직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 네. 계정은 그렇게 해킹할 정도로 큰 계정이 아니어서. 아니면 보이스피싱 전화라도 받아본 적 없어요? 보이스피싱은 많았어요. 그래요? 검찰이다, 경찰이다. 네. 전 그냥 듣자마자 끊거든요. 예. 전 죄가 없어요 이러면서. 성민 씨는 어때요? 저는 애초에 2차 보안을 해놓습니다. 그래서 2차 보안. 네, 막 처음에 안 해놓으니까 자꾸 외국에서 진입 시도를 한다 이런 게 뜨기 때문에. 뭔지 알아요. 네, 그래서 애초에 이건 막아야겠다 해가지고 제가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예. 자, 방금 꽁트에서 보니까 예.
감히 대통령에게 해킹을 시도하려는 그런 담이 큰 사람이 있었다면서요? 간이 부었다? 이렇게 네, 맞습니다. 이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과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등 유명인들의 트위터 계정이 해킹을 당한 건데요. 예. 현지 시간으로 15일이었거든요. 블룸버그 외신들에 따르면 유명인 다수의 공식 트위터 계정이 30분 안에 네. $1,000, 약 120만 원인데 네. 그걸 비트코인으로 보내면 돈을 2배로 돌려주겠다라는 사기성 게시글이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접속을 해서 대신 올린 거죠. 네. 뭐 오바마 전 대통령의 빌 게이츠 창업자뿐만 아니라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또 아마존 최고 경영자인 제프 베이조스,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 네.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 등의 트위터 계정이 모두 해킹 대상에 포함이 됐다고 합니다. 이거 그냥 무분별하게 알고 했을까요? 좀 의심이 들긴 합니다. 네, 정말 유명인들은 거의 다 해킹을 당한 것 같아요. 예. 미국에서 좀 내로라는 분들은. 네. 자, 이 해킹당한 계정에는 무슨 게시물이 올라왔고 또 어떤 피해가 일어났습니까? 정말 조금씩 다른 내용들이 교묘하게 차별화돼서 올라왔었는데요. 예를 들면 그 빌 게이츠 계정에는 사회에 환원하겠다. 빌 게이츠의 그 재산을 자신이 왜 환원하는지 모르겠지만 사회에 환원하겠다라는 내용을 포함을 시켰고요. 오바마 전 대통령 계정에는 코로나19 때문에 지역사회에 돈을 돌려주려고 한다. 약간 현직 대통령도 아닌데. 네, 조로 같은 느낌도 좀 들죠. 네. 글로벌 기업인 애플과 우버, 테슬라 등의 공식 트위터에도 마찬가지 내용이 게시가 됐었고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현재까지 $11만, 약 1억 3천만 원 이상의 가치에 해당하는 12개 비트코인이 송금됐다고 합니다. 실제로 송금이 됐다고요? 네. 아하, 참 큰일입니다. 자, 그러면 이 해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간이 부은 담이 큰 해커 잡으려고 엄청난 현상금도 걸렸다던데요. 네, 이 암호화폐 트론을 운영하는 트론 재단의 저스틴 선 창립자가 현상금을 걸었는데요. 해커들을 추적하거나 관련 상황에 대해서 데이터를 제공을 하면 $100만 제공하겠다. $100만? 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 사태가 좀 일파만파 커지고 있어서 트위터가 이번에 좀 나섰어요. 사건을 직접 조사하겠다라고 밝히면서 트윗글 게시 그리고 비밀번호 변경 등 일부 기능을 제한하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자, 미국 전 대통령, 부통령, 빌 게이츠 등 미국 고위층과 부호들의 계정이 해킹당한 걸 트위터 애호가로 유명한 아시다시피 웬만한 건 다 트위터로 알리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알고 나서 어떤 반응을 보였을 것 같습니까? I know. That was Chinese. Fake news 이러지 않았을까요? 네. 통역도 좀 해주세요. 나는 알고 있다. 그거는 중국 사람들이 한 거다. 왜냐하면 이분은 모든 그거를 다 중국에 지금 외교를 피고 있기 때문에 가짜 뉴스의 일환이다. 이렇게. 페이크 뉴스, 가짜 뉴스다. 자, 두 번째 얘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인천 수돗물에서 벌레죠. 유충이 발견돼 충격과 또 불안을 낳고 있습니다. 이 소식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징그럽고 충격적이었어요. 사진을 보고 정말 당장 집에 있는 수돗물을 점검하고 싶은 충동이 일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수도권에서 일어난 그거기 때문에 모든 그 시민들 그리고 그 사진을 전국에서 본 그 네티즌들도 이거는 우리 집도 그런 거 아니야? 하고 옛날에는 또 이제 수돗물을 괜히 이제 또 한 번씩 삶고 그랬는데 그런 분들도 아직도 계세요. 근데 그분들은 도대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이런 분들도 있고 좀 당혹감이 저도 있었습니다. 필터를 갈아도 소용이 없대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너무 무서워요. 배관 문제인가요, 이게? 그 벌레는 그냥 다툰 거 하나 봐요? 아닌가요? 다툰 거. 너무 촉촉하다. 하여튼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온다는 민원 처음으로 제기된 건 지난 9일 아닙니까? 네, 지난 9일에 인천 서구 지역에서 전날 오전까지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생했다라는 민원이 23건이나 제기가 됐어요. 23건. 이후에도 지금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14일 밤에는 인천시 강화군에서도 나왔다라는 신고가 들어왔거든요. 이 강화군이 유충 발생 민원이 제기된 서구 지역과 같은 공촌 정수장에서 수돗물을 공급받는 곳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곳이 굉장히 의심을 받고 있고 현재 그 상수사업본부는 강화군 사례처럼 좀 공식적으로 신고는 접수되지 않았는데 인터넷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유충 발생 소식이 알려진 계양구, 부평구 등지에서도 그 유충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국민청원 가운데 임신한 아내가 이 더러운 물을 마셨다면서 분노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랬죠?
네, 이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왔는데 제목이 인천시 유충 수돗물 문제 해결 및 관련 담당자 징계 요청이라는 제목이었어요. 네. 어제 기준으로 한 7,000명이 넘는 분들이 동의를 한 상태인데요. 그 내용을 보면 2019년 5월에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적수로. 네. 근데 그것도 아직 해결이 안 됐는데 벌써 1년이 지났다. 근데 그 사건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샤워기 필터가 1, 2주면 금방금방 붉게 변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비싸게 주고 산 샤워 필터 안에 이미 죽어있는 유충이 붙어있고 그 물을 임신한 아내가 마셨고 뱃속에 아이도 마셨을 거고 너무 충격적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라는 얘기까지 하면서 대통령님 어떤 게 들어있을지 모르는 붉게 물든 물, 눈에 보이지 않는 벌레가 기어다니는 물 드셔보신 적 있습니까? 가족에게 먹일 수 있습니까? 이런 좀 자극적이고 감정적인 글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인천시가 안전을 위해서 36,000세대한테 수돗물을 직접 마시지 말라고 당부를 한 상태고요. 또 해당 지역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 급식에서도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생수를 사용해달라고 얘기를 한 상태입니다. 자, 나와 내 가족이 유충이 발견된, 벌레가 발견된 물을 사용한다고 생각하면 정말 괴롭죠. 또 화가 나겠죠. 그 인천 시민들은 우리 집 수돗물에 유충이 나오는지 아닌지 자가 테스트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인천시 남동구에 거주한다는 한 네티즌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인천 유충 실험이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인천 전역으로 유충이 퍼지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실험을 해봤다. 물티슈 3장을 겹쳐서 고무줄로 고정시킨 뒤 10분 정도 물을 틀었다. 그 결과 주방 수돗물에서 색가루가 다량 나오고 유충같이 생긴 길쭉한 물체가 나왔다라고 이제 사진과 함께 글을 공개를 했습니다. 덧붙여서 이 네티즌은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실험을 해봤으면 좋겠다. 조사가 정말 필요하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 그랬군요. 아까 성대모사 하실 때 약간 한 유명 정치인이 더듬는 그거 하셨는데 그분이 실제로 이렇게 더듬는 모습 들어본 적이 없는데. 아니, 과장을 하니까요. 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제가 본 전문 분야 같은데, 이분이. 자,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그래요. 벌써부터. 이런 유축 문제, 대충 하겠습니다. 클 때, 충성을 국민께 충성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국판 뉴딜계획에 포함시키겠습니다. 하하하하. 이러지 않으셨을까? 한국판 뉴딜계획에 유충. 그렇죠. 그런 것들도 기본 인프라 아닙니까? 감사합니다. 우리 공감하시죠? 심각한 문제라서 웃진 않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요. 그러면 우리 실태장님도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굉장히. 아직 상민 씨 성대모사에 적응이 안 되신 것 같아요. 저도 갑자기 어색해지네요. 네, 알겠습니다. 위축되네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자, 오늘 두 분의 한 이슈 주주총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송소미 아나운서 그리고 이상민 성대모사 크리에이터였습니다. 네,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이어지는 청취율조사 안내 말씀 한 번 더 드립니다. 청취율조사 전화를 받으시면 YTN 라디오 출발새 아침 잘 듣고 계신다. 이런 대답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잠시 후 4부에서 자격증 만 8개를 가지고 있는 잡학다식 연예 전문 기자 김대호 기자와 함께 한 주간 연예 소식으로 돌아옵니다. 잠시 뒤에 뵙겠습니다. 뉴스 탐구 생활 힙 핫 헐 김대호의 연예 동그랑땡. 네, 김대호 연예 전문 기자와 함께하는 연예계 소식 한 주를 마무리해줄 오늘의 소식은 무엇인지 얼른 만나봅니다. 자, 김대호 연예 전문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제가 방금 전에 아까 자격증 48개 가지고 있다고 소개해드렸는데 어떤 걸 가지고 계신가요? 이게 48개를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요. 일단 자동차는 10종. 그다음에 10종이요? 네. 10개. 그다음에 이제 전국 택시 운전면허 16개. 16개요? 네, 16개 권역의 모든 걸 따서 이제 백령도, 울릉도, 마라도까지 이제 택시 운전을 할 수가 있고요. 울릉도까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는 이제 중장비로 건너갔고요. 중장비요? 네. 중장비 중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지게차, 포클리프트, 포크레인도 있고, 롤러, 기중기 등등을 땄습니다. 아니 연예 전문 기자께서
왜 그렇게? 아니, 제가 이제 운동을 별로 안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하나씩 따다 보니까는 이게 중독이 돼가지고 계속해서 이제 따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성취감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런 그 면허시험을 보면서 현장에서 만나는 그 땀 흘리시는 분들의 그 절박한 심정, 그 다음에 용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그 저한테 이제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서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 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분히 기자로서 어떤 그 다양한 분야의 어떤 체험의 어떤 하나의 그 통로로서, 수단으로서, 그리고 또 매우 좋다. 그리고 이제 연예 소식뿐만 아니라, 뭐 교통 문제, 이 건설 현장의 안전 문제, 소방 관련 문제에 대한 어떤 게스트 출연이 오지 않을까 하고서. 저도 사실은 화물 운송사 자격증이라고요. 네, 그거 저도 있습니다. 아, 갖고 계세요? 네, 버스 운전까지도 있습니다. 아, 저도 하나 받았습니다. 근데 그 나중에 이제 그 이수하는 교육이 거의 하루 종일 하잖아요. 이틀 합니다. 이틀이었나요? 네. 그 이유가요. 좀 뭐 연예계 소식인데 좀 들려드려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말씀드리세요. 화물차 사고율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택시나 아니면 버스보다도 이 운전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 그래서 시험을 보고 합격한 사람에 대해서 이틀간에 걸쳐서 이렇게 그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 화물차를 운전하시는 뿐만 아니라 옆에 지나다니시는 분들 역시 조금 조심하고 그다음에 화물차가 화가 많이 나는데 다른 운전자들. 근데 제가 이제 그 대형 면허를 따보니까 그렇게밖에 운전을 하실 수가 없으세요. 도로 조건이나 아니면 이 차량 구조상 하니까 서로 이해하시면서 조금 이제 배려하고 그런 거를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그 도로 운전하다 보면은 제가 느끼는 건데 제가 개인적으로 느낀 건데 일반 운전, 승용차 운전자들이 보니까 요즘 많이 그런 그 영업용 차량 있지 않습니까? 뭐 택배 차량도 그렇고 또 화물차도 그렇고 양보를 잘 요즘은 해주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사회적으로 보니까 조금씩 이해해가는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배려가 이루어지죠. 자, 지금 자꾸 바깥으로 샜습니다만, 저 제작진 얘기는 다음에 또 한번 더 여쭤보고, 자, 배우 신현준 씨와 전 매니저 사이의 논란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금 뭐 아직 저는 좀 빨리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뭐 신현준 씨나 아니면 전 매니저 김모 씨나 저랑 뭐 90년대부터 함께 이제 깐느에 이 한 5박 6일 정도 함께 숙식을 하기도 했었고 영화제 때. 한 몇 년도쯤? 그때가 깐느 50주년이었으니까는 1996년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정확하게 거의 96년인지 97년인지 거의 4반세기 전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들의 인연이 그렇게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갈등이 불거지고 있고 그다음에 또 뭐 이 경찰에 고발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이제 명예훼손과 관련된 소송을 하겠다. 그리고 또 이제 뭐 신현주 씨 같은 경우에는 출연하던 프로그램, 그러니까 몇 회 출연하지도 않았는데 이제 인기 높은 이 슈돌이라는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하겠다. 이런 선언까지 현재 나오고 있어서 갈등이 점차적으로 지금 증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요즘 뭐 2차 가해니, 2차 피해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뭐 지금 신현주 씨 관련해서는 약간 다른 맥락이긴 하지만요. 현재 신현주 씨 가족들에 대한 2차 피해가 크다, 고통을 이렇게 호소했어요. 이 신현주 씨가 이제 사실은 이제 가족 공개를 굉장히 꺼려 했었고, 그다음에 이제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이 가족에 대한 소중함을 굉장히 간직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 슈퍼맨이 돌아왔다라는 프로그램,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이 아이들과 그다음에 또 육아, 이런 부분에 대한 콘텐츠인데요. 이 프로그램에 출연을 결정을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이 전 매니저와의 갈등 문제로 인해 가지고 본인 자신이 이 제작진에게 하차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 여론이 전반적으로 자신에게 모두 다 우호적이지만은 않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에 출연했을 때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혹은 또 자녀에 대한 어떤 악성 댓글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라는 예상 때문에 했는데 결국 그 부분이 바로 이제 2차 피해라는 단어로서 신현준 씨 측에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연예인들이 이제 이런 안 좋은 일을 당하면은 사실 이런 부분에서 많이 취약하기 때문에 뭐 이런 고민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자, 그 와중에 신현준 씨 전 매니저는 신 씨의 프로포폴 불법 투약에 대해서 고발을 한창되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게 이제 사실 이제 이 프로포폴 문제 같은 경우에 제가 2000년대 말
이제 그 SBS의 시사 루프 프로그램과 함께 이제 프로포폴에 대한 그 불법 투약 부분에 대해서 보도하면서 결국은 이제 마약류로 지정하게 했던 사안이었고 연예인들 같은 경우에 그냥 그때 당시에 문제가 됐었고 많은 연예인들이 처벌을 당했었죠. 한데 이제 이 김모 씨가 주장하는 거는 신현준이 2010년께 향정신성 수면 마취제 정확하게는 프로포폴이라는 약품명으로 불리는데 이것에 대한 투약한 혐의로 인해 가지고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이 결과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다. 라고 이제 그 경찰의 이 고발장 형식의 이제 그 진정서를 그 현재 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그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김모 씨도 주장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강남구의 한 피부과에서 진료를 받으며 프로포폴을 과다 투약한 정황이에요.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흘러나오거나 이런 것을 이 의료진이 아닌 다른 형태로 투약을 받은 게 아니라 병원에서 이제 과다 투약한 혐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이 과다 투약 부분이 명쾌하게 이제 이 판정이 안 됐어요. 다른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결국은 의사가 어느 정도가 필요했는지 이 부분 판단이 이제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판단하기 어려웠었기 때문에 이 김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결과가 났는지 알아봐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렇게 문제 제기를 했다고 해서 신현주 씨가 프로포폴에 관한 과다 투약을 법률적으로 위반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안은 아직까지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이제 경찰은 고발 내용을 검토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렸는지 확인하고 이제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서 사건 종결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신현주 씨 반응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그 곤혹스러운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신현주 씨가 이제 독실한 기독교인인데 하느님과의 동행이라는 의미를 담은 이제 꽤나 긴 자신의 입장을 SNS에 올렸습니다. 굉장히 힘든 시기이고 여기에 이제 그 함께 하느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그 현재 이야기를 하면서 조금 이제 힘든 상황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반면 이제 또 신현주 씨가 소속되어 있는 이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현준에서 이제 HJ 필름이라는 곳인데 HJ이기 때문에 딱 오시죠. 그 회사를 통해서는 굉장히 이제 강경한 입장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명예훼손과 그다음에 또 사실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전하고 있고 이 와중에 또 이제 이 김모 대표가 이 신현준 씨의 갑질 부분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밑에 있는 노드 매니저에게 제발 마스크 좀 벗으라고 해주라. 무능병이 있니? 이런 단어를 쓰면서 이제 그것을 매니저에게 갑질을 했다라고 하면서 김모 대표가 이야기를 했는데 그 해당 당사자가 공중파 방송의 연예 정보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과연 어떤 쪽의 입장을 들어줄까? 이 A씨라고 지칭을 하면요. 근데 이 A씨 같은 경우엔 양쪽 다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스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당시 이제 이 감기에 걸려서 옮길 수가 있으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이해해달라고 신현준 씨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렇게 이제 김모 대표에게 문자 메시지로 이야기를 할 줄 몰랐다. 그래서 뒷담화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 김모 대표에 대한 불편한 심기, 그 다음에 또 서운한 점은 뭐냐면은 4대 보험, 또다시 이제 이순재 씨의 경우도 4대 보험이 등장했는데 4대 보험을 좀 들어달라 그랬는데 김모 대표에게 얘기했는데 안 들어준다. 이 부분을 신현준 씨에게 다시 이제 재차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 역시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아서 자신은 그만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등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근데 이 문제는 좀 다른 이 매니저와 연기자의 갈등 이 부분으로 볼 수 없는 측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 이제 연예 뉴스를 접하시다 보면은 매니지먼트사 소속사 사장의 연예인에 대한 갑질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했었거든요. 뭐 연습생이라든지 아니면 무명 배우에 대한.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뭐 이순재 씨라든가 신현준 씨라든가 연예인의 이제 그 매니저에 대한 갑질 부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신현준 씨와 이 김모 대표 같은 경우엔 20살 시절부터 친구 관계였어요. 둘도 없이 못 사는. 그리고 이 90년대 이제 그 한창 신현준 씨가 그 장군의 아들에 출연했을 때부터 데뷔할 때부터 함께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절대 안 헤어질 것이라고 당시 이제 연예계를 취재했던 사람들은 공통된 생각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신현주 씨가 알게 모르게 여러 가지 이제 리스크가 있을 때도 이 김모 대표 같은 경우엔 정말 그때 당시에 이제 몸을 내던질 정도로 이 신현주 씨를 보호를 많이 해왔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제 이 두 사람의 어떤 갈등은 뭐 이 월급 부분, 뭐 아니면은 또 뭐 이 갑질 부분. 이것으로만 해결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고 친구 간에 이제 우정이 금이 간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이 될지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 두 사람의 예를 들면서 이제 다른 매니저와 연기자의 관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제 매니저와 연기자의 관계는 아무리 계약서가 하더라도 이 서로 간의 신뢰와 그 믿음이 없어지면은 거의 뭐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계약서가 있더라 하더라도. 그 관계는 뭐냐면 계약서가 있더라 하더라도 신뢰가 깨지면 매니저는 연기자에게 일을 안 가져다 주고 그다음에 또 연기자 같은 경우엔 이 매니저에게 신뢰가 깨지면은 일을 갖다 줘도 안 한다거나 아니면 태만하거나 아니면 몸이 아프다는 핑계로서 일이 안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차승원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한 뭐 2000년대부터 매니저와 함께 있었는데 둘 사이엔 계약서가 없어요. 하지만 계약금은 있습니다. 계약금이 얼마냐면 5만 원이에요. 뭐 거의 뭐 서로 장난식으로 이제 계약을 체결한 셈인데 그 두 사람의 관계는 서로 신뢰가 깨지면 어차피 계약서라는 건 무의미가 없다. 하기 때문에 서로 잘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끌어오고 있는 매니저였는데 결국은 우리 사회도 계약 뭐 투자 뭐 사회적인 사건에 있어서 투자 뭐 이렇게 계약서 얘기가 나오지만 믿음과 신뢰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맞는 말씀인데 뭐 서양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제가 아는 사람을 프랑스 다녀오셨잖아요. 네네네. 보면은 정말 친한 친구 사이에도 그런 계약을 무조건 쓰더라고요. 그래서 쓰는 이유가 뭐야 그랬더니 이게 어떤 못 믿어서가 아니고 이제 서로가 해야 할 일을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그렇게 서로 어떤 일을 같이 할 때 혼란이 없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방금 말씀드린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또 이제 뭐 자기들은 그런 사고방식으로 이렇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오히려 취재할 때도 편한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그 제가 특종과 관련돼서 취재를 하면서 외국에서 이제 그 제보자가 와가지고 했는데 변호사가 작성해준 이제 상호 신뢰 협약서. 그러니까 본인 자신이 먼저 허락하기 전에는 이 특종 내용을 보도하거나 외부에 발설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써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좀 낯선 내용이었지만 오히려 제가 무리하지 않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보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계약서 문화도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뭐 신현주 씨와 차승원 씨와 사례와는 별도로 또한 계약서의 장점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소식 넘어가겠습니다. 최근 가수 강민경 씨와 스타일리스트 한효연 씨의 유튜브 PPL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유튜브에서 굉장히 요즘 뭐 돈을 많이 버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 정치적인 이야기든 아니면 또 연예인이든 많이 본다는 얘기가 들리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그 광고 보이지 않는 간접 광고 이런 형태의 부분 때문에 이제 많은 질타를 그 현재 받고 있습니다. 이 강민경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신의 유튜브에 어떤 제품이 굉장히 나한테 좋다 이렇게 광고가 아니었죠. 아주 자연스럽게 그 하면서 마치 자신이 이
진짜 좋은 물건인처럼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이제 사후에 본인은 자신은 이제 나중에 광고 계약을 맺었다 그러지만은 광고로서 연결이 된 케이스고 예. 그다음에 이제 한혜연 씨는 이제 유명 스타일리스트인데 이분과 같은 경우에는 이 그 제목이 그 문제예요. 내 돈 내사. 라는 그 유튜브 채널을 하고 있는데 내 돈 주고 내가 산다. 하니까는 이게 광고나 PPL이 아닐 거라고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제목을 달고 있잖아요. 한데 여기에 이제 그 비춰졌던 것들이 이 이른바 이제 그 협찬금을 받고서 제공했던 그런 상품들에 대해서 이제 그 방송을 했던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한 매체에서 이제 그 이 보도를 했는데 지금 이게 이제 그 현재 그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천 보증 등에 관한 표시 광고 심사 지침을 지난 4월 23일 날 만들었고 이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경제적인 대가를 받거나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표기를 해라. 한데 문제점은 뭐냐면 이게 이제 9월 1일부터 이제 시행이 되는 거예요. 9월 1일. 그래서 아직까지 처벌 대상이 되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권장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그 주의를 해야 되고 해야 되지 않을까. 근데 좀 굉장히 많은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돈을 벌고 그다음에 뭐 수익을 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시기 어린 시기심 있는 그런 사건이었고 이들 본인들도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다 그 이거 상품 협찬 받았습니다 하고서 고지를 해도 이해해 주는 분들이 많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격증 개수만큼이나 많은 오늘 얘기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몇 개밖에 못 들었습니다. 네. 자, 오늘 못 들은 것도 다음에 듣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우 연예전문기자였습니다. 네, 7월 17일 재헌절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YTN 라디오 출발 새아침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더욱 공정하고 바른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신뢰로서 보답드리겠습니다. 한 주 잘 마무리하시고요. 출발 새아침은 그리고 저 황보선은 다음 주 월요일 아침 7시 정각에 변함없이 슬기롭고 그리고 편들지 않은 바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